발표에서 일본 서기를 인용하셨는데 다른 사료에는 풍이나 숭으로 표기되었던 것이 일본 서기에는 태자여풍이라고 적혀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삼맥정님께서 일본 서기를 인용하셨는데 다른 사료에는 풍이나 숭으로 표기되었던 것이 일본 서기에는 태자 여풍이라고 적혀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여자를 달아놓은 이유는 저는 사실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여자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일본 서기 여풍만 있는 사례는 아니고요. 그 당평백제국비에도 효를 여효라고 표현했던가 그 중국 측 기록에 어딘가에 지금 여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그 부여씨 사람들을 이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수서에 언급된 대성팔적에서도 이 8개의 성씨 중에서 언급되는 성씨가 여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씨가 기록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이제 부여씨의 오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씨가 없는데 대체 여기 대성팔쪽에 정도면 지금 대성팔쪽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해씨가 반란 일으켜도 몇 년 있다가 해씨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642년 친위정변 때도 정황상 사씨 세력이 일부가 숙청된 것으로 보이는 또 사씨가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성왕 때도 해씨가 반란 한 번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뒤로 해씨가 또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여씨가 대성팔쪽이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냥 곡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저만의 이제 추측입니다. 저만의. 그리고 이 여풍이라는 표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본 바가 없어가지고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네요. 일본 서기 황급기 관련된 기록에서 등장하는 부여풍의 존재를 교기로 동일 인물로 보는 학자들도 많고 나중에 등장하는 부여풍이 동명이인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정말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이 발표 주제를 처음에는 친위정변과 태자책봉으로 했다가 친위정변을 쏙 빼먹은 이유가 이 부분이 이유기도 한데 질문 마니아님께서 일본 서기 황급기 관련된 기록에서 등장하는 부여풍의 존재를 교기로 동일인물로 보는 학자들도 많고 나중에 등장하는 부여풍이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사실 이걸 제가 지금 시각자료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최대한 예, 제 생각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천천히 설명을 하면 근데 이제 삼국사기에서 왜 효를 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은 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접하지 못하는 어떤 기록이나 전승을 분명히 저는 그 삼국사기 찬자가 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국사기 기록이 상당 다수가 중국 측 기록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연대 측정을 통해서 이제 끼워 맞추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연대를 바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잘 짜 맞추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첨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몇몇 군데에서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분명히 지금 뭐 김부식이랑 찬자들도 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생각을 좀 하자면 저로서는 이 부여효 그 사람들이 들었던 전승이나 기록은 부여효와 은고로 대표되는 그 군대 부인 그 사람들이 백제 의정 후기에 정권을 잡았다 실권을 잡았다는 점을 보고 사실상 태자가 효인 게 아닌가라고 이제 스스로들 해석한 게 아닐까 아니면 그 이후로 전승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서에서 그 백제 부흥운동이 무너졌을 때
부여풍과 함께 부여충승이 이제 뭐 잡혀갔다던가 이런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때 부여충승이 갑자기 부여풍이 숙부로 나옵니다. 부여풍이 숙부로 나오고요.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에서는 그냥 왕자로 나와서 사실 부여풍과 부여충승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여충승의 관계가 사실 부여풍이라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부여풍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부여풍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부여충승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두 가지가 돼버리면, 심지어 무슨 뭐 옆집 친구에서 다른 동네 친구로 바뀐 수준이 아니라 동생에서 숙부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기로 본다면 너무 사료를 무시하는 셈이 되는 것 같고, 오기로 보자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그냥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 빼고는 사실 제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 부여풍을 두 사람으로 봅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부여풍은 부여충승한테 숙부라고 부르는 거고, 무왕의 아들인 부여풍은 부여충승을 동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사실 부여풍이 일단은 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무왕의 아들인 부여풍이랑,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그 부여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 일으킨 부여풍 같은 경우에 교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이 교기가 좀 맹점이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642년 친위정변 때 교기가 쫓겨났다는 점, 쫓겨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쫓겨난 놈이 일본이 쫓겨난 놈을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정황 자체가 뭐 배례를, 그 사택 지역에 가서 배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교기가 처자식을 끌고 일본으로 넘어간다던가, 근데 일본이 그렇게 백제에서 추방됐다는데도 이 교기를 그냥 냅둔다던가 하는 것들을 봤을 땐, 저는 이러한 정황에서 교기는 추방됐는데 이 교기가 그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부여풍과 동일인의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면 부여풍이 둘이고, 그 나이 어린 부여풍은 교기랑 똑같은 사람이다. 조선시대 과거제에서의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선 왕조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합니다. 동성왕님하고 질문마니아님께서 이제 그 육성으로 이제 답변이나 질의를 해주셨던 중에서 이제 답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은 동성왕님께 이제 조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 시험에 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비나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는 그런 침입들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이제 했지만은, 뭐 사실 어떤 과거 시험장에 사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관과 이제 학생들의 이제 그 사이들에서 벌어지는 뭐 부정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상 통제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웠거든요. 뭐 이거 관련해서 규정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선 중기 명종 시기 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뭐 정확히는 과거사목이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구사목과 신과거사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과거사목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어떤 거를 시험 보는지, 그래서 뭐 시, 부, 대책 뭐 이런 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어떻게 채점을 할 것인가, 또 시험관의 시관의 자격은 어떻게 되고 파견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번에는 규정적으로는 엄격히 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근데 그 미시적으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 예로 성호 이익 선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례와 관련하여 다른 신뢰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마니아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사실 어떤 과거제도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차미 선생님께서 이제 연구해 주신 그 내용이 이제 아마 주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과거 제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특히 붕당에서의 이제 붕당에서 대립을 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나타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인의 대표 주자였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케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 폐단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긴 합니다. 본인이 피해를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게 또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영조 때, 그 다음 숙종 때 나타나는데, 특히 숙종 때 과옥이죠, 과옥. 과옥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옥이라는 게 과거 제도로 인해서 옥사가 뭐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임진년에 일어난 과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발표에서처럼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130년간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전국적인 봉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반도 내전국적인 봉기가 없었던 한국이 좀 저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마니아님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쯤에 그 글을 읽었을 때 이제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그 130년간 이제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전국적인 봉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제 한반도 내에 전국적으로 봉기가 없었던 이제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확실시 해야 할 거는 꼭 국내에서 무장 봉기가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꼭 그것이 이제 독립운동에 있어서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한반도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이제 일본군이 대규모 주둔을 하고 있었고 이제 대규모 징병을 하고 이제 억압을 받던 상태였고 해서 아까쯤에 조금 발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군 합병이나 이제 징병 기피자들이 이제 조직화가 되어서 이제 무장 봉기를 다수 계획하기도 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대규모 봉기가 없기는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사 사례 속에서도 조금 찾아보면은 그러한 시도들이 몇 가지 보이고 있었고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한국인이 일본 제국에 단순히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화상 학회를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제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회사 때 이게 좀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다들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 이제 재밌게 받아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가감없이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는 꼭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